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분의 변화 열망이 커졌습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저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신 것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적 흐름입니까?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역사를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진영 대결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힘도 잘못했지만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인 김부겸 전 총리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여기저기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방송 출연도 잦으십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다 싫어하잖아요. 네. 한쪽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니까 안 할 거라고, 한쪽은 정말 이거 탄핵이 정상적으로 결론이 나긴 나는 거냐라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잖아요. 따라서 무슨 대선 이야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판결 시점에 대해서 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전제로 해서 할 수는 네. 없지만 저는 국민의 상식이라는 기준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가치 또 이렇게 법치 자체가 무너뜨린 데 대한 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예측에 불과합니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언제쯤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늦어도 한 3월 중순경까지는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헌재의 심리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한 말씀을겠죠. 예.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일단 정계를 은퇴하셨다가 지난 네.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잠깐 도와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뒤로도 별 활동이 없으셨다가 요즘에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어떤 힘이 김부겸 전 총리를 다시 정치로 불러낸 건가요? 어떤 힘이라기보다도 저도 뭐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데서 복귀 자체도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당이 그 당시 이제 공천 후유증 때문에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약속을 어긴 셈이니까 제가 대국민 사과를 드렸죠. 지금 이렇게 쭉 저도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이 진영 간의 갈등, 대립, 심지어 정오 이 상태가 정말 도를 넘었다. 누군가는 거의 내란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싸움을 말리고 한 번 더 우리 입장들을 조금씩 뒤로 양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라는 누군가는 호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이 유시민 작가가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들으셨죠? 네네. 뭐 여러 가지 자리도 하셨는데 뭐 집에서 책이나 열심히 보시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원래 친하시지 않습니까? 뭐 친하죠. 약간 좀 인간적으로 배신감 같은 거 안 느끼시나요?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는 거죠. 다만 이제 유 작가가 원래는 보면 좀
약자들 또 뭐 소수자들에 대해서 늘 따뜻한 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주류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러운 비주류들한테는 너무 조금 혹독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항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민주 작가가 주신 말씀 또 제가 염두에 두고 또 늘 그렇게 신중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네, 자 대선에 만약 김부겸 전 총리께서 도전을 하신다 하면 민주당 내에서부터 사실상 일극인 이재명 대표와 대결을 하셔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냉정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재명 대표 대신에 내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건가요? 뭐 부족하고 아니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거의 뭐 일극체제라고 하는 네. 이 민주당의 모습 가지고는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신뢰 또 당 전체의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민주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서 어떤 국민들이 민주당이 가진 잠재력을 확인하시고 이래야 민주당이라는 전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그것만큼 대선의 가장 훌륭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뭐 방향이랄까 이게 어딨냐. 따라서 지금 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꼭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 한 번 바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너무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탄핵 전국 속에서 민주당 내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먼저 리포트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찍힌 이 사진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만 했던 국회 수장을 담았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명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고단함과 민생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 다극화를 모색합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상황 수습에 길을 보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희들도 할 역할이 요구되고 경제와 이제 글로벌에 대한 두 가지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비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문계 적자로 불려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SNS에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란 아픈 이름을 버리도록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선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큰 민주당으로 가자고 사실상 이대표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일극체계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여쭤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상속세 완화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자, 그전에는 이제 반도체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전체 국민지원금 25만 원 얘기를 했다가 포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시 민주당의 추경안에 포함이 되는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우클릭 행보,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진정성을 의심받고 말까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요. 그 이념에 집착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특히 대선 같은 온 국민적 관심이 기울어질 때는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유연하게 해왔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다 그랬으니까 지금 당연히 이 대표께서 또 유력한 대선 주자고 하니까 정책에 있어서 그런 유연성을 보이는 건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유연성이 너무 지나쳐서 네. 어떤 당의 정체성 또 당이 국민과의 그동안 약속했던 그것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아마 전문가들도 부르고 또 이해 당사자도 불러서 조금 토론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저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네. 또 그 인식 속에서 이 사안은 이렇게 바꿔야 한다. 혹은 또
뭐 우크릭이 되든 좌크릭이 되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구나라고 그렇게 되면 일을 처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조금 유연한 접근 자체는 좋은데 네. 그렇다고 대표 한마디 때문에 당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는 뭐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당 대 이 여당 비율이 4대1 정도 됐거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거나 가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만큼 우리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51대 49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늘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다시 복원되고 이런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좀 고질적인 진영 정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굳어진 거. 또 최근 보면 거의 내란이라고 할 만큼 양쪽의 주장이 타협 없이 팽팽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가 이거 우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막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탄핵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이 국회의 압도적 일당이었는데 네. 어떤 그 국정 안정과 어떤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비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질책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진영 정치의 폐해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특히 정치가 극단적인 팬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항상 이 타협과 대화, 공존을 주장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팬덤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 공존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치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정치를 할 때부터 뭐 제가 이제 보고 배웠던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 통합을 주장하셨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이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셨고 또 뭐 고 재정구 의원님은 이게 공존의 정치를 주장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정치를 보고 배운 것은 결코 상대편을 짓밟거나 혹은 상대편을 외면해서는 뭐가 정치적인 성과물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배웠으니까 지금 뭐 갑자기 그러니까 태도를 표변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뭐 시원한 사이다는 아닐지라도 결국은 국민들이 급할 때 함께 지금 드실 수 있는 국밥 같은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거 당장 인기가 없다고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께 민주당 내에서 회색 분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회색 분자라는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 용어가 갖는 역사적인 그 상처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과 또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대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혹은 상대편의 존재를 짓밟아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회색이라 그러면 네. 뭐 제가 감내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함께 지금 현재 진영별로 갈려지는 이걸 함께 우리가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 내전에 이런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며 또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막 고함을 치고 있어, 네. 울부짖고 있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건 어떻게 마련합니까? 거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보수 진보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김부겸 전 총리의 정치 역정 좀 살펴보면, 자, 지난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을 하셨어요? 네네. 민주당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적을 갖고 대구에 도전하신 게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께 처음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이제 많은 선배들도 있었지만 네. 이제 소위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 낸 안타까움이 있지만 네. 많은 선배들이 도전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제 이제 정치적인 뭐 선배이자 스승이셨던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치를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또 국민들한테 이거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아직 나이가 이제 50대여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던진 그 화두, 정말 지역주의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치 불가능합니까? 라는 화두에 대해서 세 번째 말이지만 대구 시민들께서 네. 그래 아니다 해보라고 제게 용기를 주신 건 그 점은 늘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전 총리께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극단 세력과 선을 그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더군요. 이런 조언은 왜 하신 건가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또 뭐 내란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정 질서, 민주주의, 법치를 그걸 깨버린 겁니다. 네. 아니 그것까지도 옹호가 되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 자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은 공당입니다. 공당이라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 헌정 질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그건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보여야죠. 그래서 뭐 그분들이 거구라고 표현했다고 막 네. 뭐 비난을 하시던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벌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주장들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네. 뭐 선거 부정에다가 또 일종의 보면 또 뭐 종교 집회의 형식을 띠더라고요. 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근거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공당인 국민의힘은 다시 어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 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어도 탄핵의 강은 건너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자, 그런데 민주당도 이 깨놓고 보면 강성 지지층하고 결별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강성 지지층, 뭐 극우 국자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으로 표현되는 이런 분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가능은 한 일일까요? 가능은 하겠죠. 지금 현재 저는 조금 유력 정치인들이 그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이 뭐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산적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특히 거의 내란 상태에 이른 이 상황을 뭔가 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는 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강성 지지층에만 매몰된 이제 그런 정치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사실은 강성 지지층을 유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공생관계를 이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네. 강성 지지층들이 편하겠죠. 막 열렬하게 지원하고 또 뭐 박수를 쳐주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정치를 왜 하느냐는 근본 어떤 목적에 비하면 그것은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좀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정계 복귀와 함께 개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의 내전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 긴장을 해결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시키려면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 게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분권형 대통령제, 민주적 대통령제로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이게 가능한 헌법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갈 겁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한 37, 8년 만에 정말 새로 합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요구를 하니 적어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그 결정은 뭐 시기가 걸리겠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는 즉각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이 다음에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을 반대하는 성향이 좀 있어 왔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동안 민주당도 개헌을 요구를 하다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입장을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수차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도 하고 또 정권을 잡고 나면 이제 외면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되풀이 왔다가 이번 같은 이런 정말로 극단적 사태를 맞은 거거든요. 이제는 해내야죠. 그래야만 또 한쪽에서는 개헌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한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런 대표성을 못 갖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이거 손을 봐야죠. 그래서 소수 정치의 목소리 자체가 의회에 들어와서 토론도 되고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정치 문화 없이 어떻게 지금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시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과 이런 큰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 개헌 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시작은 해야죠. 시작은 해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가능한 한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국회는 아직 임기가 한 3년 남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국회에서 받아주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건 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에서. 결국은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애써 외면해왔던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고 그 제일 정점에서 바로 대통령의 무한 책임과 권력.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통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뭐 어느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본인이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내전 상태에 있던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어떤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서로 양자가 정말로 다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될 부분에 무언가를 대통령 후보된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해 주어야 이번 대선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이번에 정권이 바뀐다면 김 전 총리 말씀대로 대화 타협 공존이 가능한 시대가 열릴까요? 아니면 아무리 저는 뭐 제가 보기에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적어도 이번에는 폭넓게 적어도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끼리는 적어도 폭넓은 어떤 연대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기반 그런 걸 만들어야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나 김부겸만의 경쟁력은 이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이 갈등을 치유하는 데는 뭐 제가 그래도 조금 날카로운 맛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그리고 AI 시대를 비롯한 새로운 시대에 모두 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조금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